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오늘 수업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 중에 일당 체제 리더십의 구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의 공산주의 정당들은 어떠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선 공산당원이었던 그 리더들은 레닌주의적 기구를 통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모색하였고, 제2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모든 의회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들은 결코 여타 입법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 입법위원들이 아니며 당의 결정을 적들 가운데 관철시키는 당의 선동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의 이 공산주의 정당들의 특징은 이 공산주의가 약간 의회주의의 그러한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일당 체제인데 이 공산주의가 다당 체제 하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의회주의 모습으로 좀 변질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자기 당 이외에는 다 이 적들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입법자들의 이해를, 서로 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원래 이 공산주의 특징인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의회주의에서 희석되니까 당의 지침이 당의 결정을 적들 가운데 관철시키는 선동가이다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주지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서구의 공산주의 당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공산주의 리더들은 정치 권력이 수개의 정당들 사이에서 분점되고 분립된 기관들을 통해 배분되는 의회주의 국가들인 적지의 안이 아니면 밖에서 살아야 했으며, 서구 민주 국가들 내의 공산주의 리더들의 운명은 모스크바가 그들에게 가끔 부르주아 정당들과 합작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들과 맞서 투쟁하라고 지령을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코뮤니즘은 이제껏 그 같은 압력을 견뎌야 했다. 코뮤니즘이 이제 공산주의니까 유럽에 있는 코뮤니즘이 이 유로 코뮤니즘이라는 것이죠. 서방의 공산당 리더들은 이 딜레마에 대해 다원주의 정치체제 활동에서 가능한 상당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을 지닌 조직을 수립하고 또 유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이 정당들은 중앙집권적 용도를 받지만 조직과 전술적 의사결정에 평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산당은 공산당 리더들이 다 알아서 그냥 결정하고 당은 그것을 따르는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체제이지만 상당히 민주적 평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민주적 성격의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공산당들은 지부와 지구당, 구역, 지역, 집행위, 중앙당 조직, 중앙위원회, 당대회와 같은 통상적인 당 조직들을 지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선출직들로 채워지며, 그들은 당연수원, 스포츠클럽, 문화집단,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상적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준자율적 조직들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지만은 그 내에서 충분히 이러한 당 연수원 스포츠클럽,
문화 집단,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공산당이 좀 덜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공산당들은 청년 조직을 후원했으며 그들은 분명 의회주의를 취했으며 활발한 집단 활동을 통해 중앙 지도부를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산당은 위에 이제 주석이 명령한 대로 이제 다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의회주의적인 어떤 공산당은 이 평당원들이 어떤 중앙당의 어떤 그런 입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공산주의라고 좀 보기에 힘든 그러한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고도의 이질성과 또한 엄격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에서 규율을 엄격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유럽 사회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질적인 그러한 집단인데 거기서 이 프랑스 공산당은 하나의 어떤 규율을 세워서 그 규율을 지켜나가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 중앙당 대회 대의원들은 실제적으로 당의 중앙위원들을 선출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선임 결과를 추인할 뿐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원내 활동, 그리고 유동적인 당의 노선과 이권과 공직을 위해 협상을 벌이자는 어떤 유혹 등으로 악명 높은 국회에서 의석을 얻은 당원들에 대한 규율을 유지하는데 특히 유념해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회로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공산당의 원래 어떤 그 색깔을 잃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 좀 걱정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규율로 잡기 위해 상당히 큰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양상은 쭈브넬이라는 분의 다음과 같은 관측으로 익히 알려진 바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정당을 대표하는 두 대의원은 같은 정당 출신의 대의원과 맹렬한 평당원 사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한 국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같은 의원이 되면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회 내에서 이 카메라 치우면 또 이렇게 서로 또 잘 지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산당은 계속 대의원 연수를 시행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연구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따낸 보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주며 개인 비서 대신 당 비서진을 제공해주는 등 상당히 이 입법기관에 들어간 공산당 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배려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과급 주고 막 이런 거는 공산당에서는 이제 평등이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인데, 이제 성과급이 주어졌다는 건 이미 자본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공산당 색채를 다 벗고 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통에 의하면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당에 납부하고 대신 당에서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겠죠. 당연히 당이 부여했던 것, 가령 봉급을 다시 되가져갈 수도 있고 실제로 가끔 그렇게도 하였으며, 자당 대의원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중앙당은 지역 인사들이 독립적인 지역 조직을 구축할까 두려워서 외부 후보자들을 영입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프랑스 공산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공산당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공산당은 과도한 지역주의에 맞서기 위해 후보자들을 순환시켰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인물 중심주의에서 어느 정도 양보했으며, 유명한 리더 모리스 토레즈의 50회 생일에 당은 모리스 토레즈의 정당에 가입하세요라는 이러한 인쇄된 특별 당원증을 또 돌렸다고 합니다. 이 리더에게 생일 특별 급여를 주기도 하였으나 사실 토레즈는 당 조직의 리더였고 정부 내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좀 공산당으로서 좀 특별한 어떤 대우들을 해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기업의 CEO에게 대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한 원래 막시즘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옅어지고 상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전체주의에 대해서 또 교수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파시즘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혐오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수단은 또한 채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의 당기구가 이제 그 대상이었다 해서 이 공산주의가 어떤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서 당의 기강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 파시즘 역시도 엄격한 규율로서 이 파시즘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력한 수직 구조를 형성해서 불화와 저항을 사전에 억제하고 또 청년 조직과 대대적인 당원 모집도 어떤 직접적 행동, 선전이나 선동, 소요, 저항, 폭력과 같은 것들을 또 선호하고 그리고 또 의회 활동을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한 공산당과 또 나치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원들이 완전한 충성을 보이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게 하는 그러한 점이라던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당 조직에 종속시키는 것도 모두 공산주의에서 빌려와서 나치즘이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시스트 정당은 모두 폭력적이었고 악마의 사냥과 인종적 순수성, 여기서 이제 어떤 악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악마에 속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사냥을 한 것이죠. 인종적 순수성의 강조, 신화의 색채를 지닌 엘리트 사이의 단결과 교감, 그리고 거의 끝이 없는 당뇨와 당원들의 숙청이란 것들이 이 나치즘에서, 파시즘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산당과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공산당 역시도 이게 혁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숙청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나치즘,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두 개 다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측면을 가진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전체주의 정당에서는 당의 리더들은 직간접적으로 투표해서 선출하는 신용조차 보이지 않는데 나치는 가장 직간접적으로 나치는 가장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야만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가시하고 또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 주석을 이제 선출한다거나 이런 어떤 겉모습이라도 있는데 이 나치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장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행사하였으며 그 집권자들은 국민, 당, 정부, 헌법, 말하자면 나라 자체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서구 유럽의 공산주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면서 일당 체제의 정당의 구조 내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공산당과 또한 나치, 파시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나치에 대해서도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당 대회에서 루돌프 헤스가 밝힌 바와 같이 아돌프 히틀러님이 당이다. 당은 아돌프 히틀러님이다. 라는 말을 통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겉모습이라도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띠려고 하지만 이 나치즘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히틀러가 곧 그 나치 당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종속 관계고 완전한 지배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어떻게 유럽에서 이런 지배 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의아한 점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거의 그 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고 이 어떤 그 독일인들 어떤 그 인종의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나치가 그리고 히틀러가 교묘하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밝힌 바와 같이 당은 히틀러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통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잘 비교하고 계신데 우리 정치 속에 나타났던 전체주의적 모습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차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 자유주의 형태에 뛰다가 이게 점점 공산주의 형태가 되다가 결국은 이게 전체주의로 이렇게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상당히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 단계가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 중간 단계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주의 이 개인주의의 반대인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뭐냐면 집단과 공동체가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정책도 펼치기 힘들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해야 되니까 또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굉장히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분리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전혀 이제 교감이 없는 이러한 좀 개인적인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공동체주의 형태로 와서 이 공동체 마이클 샌델 같은 그런 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로 전체가 이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모든 법률이나 어떤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점점 더 발전하다 보면은 점차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전체주의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나치당이 어떤 하나의 독일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나라가 하나의 어떤 그런 유기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전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이제 개인 희생되어도 좋다 이런 논리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사실 상당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진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좀 더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나타났던 그런 전체주의 모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정치 리더십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처럼 정당 리더십이 등장이 극적으로 그러면서도 한껏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 없는데 전통적인 리더십은 가족의 연장자들, 촌로들, 족장들에 의해 발휘되며 그런 전통적 리더십은 보통 고도로 구조화하면서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좀 개발도상국적인 아니면 과거에 좀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리더십 형태를 띠고 그것이 사실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장로라던가 아니면 촐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초기 원시적인 형태의 리더십인 것이죠. 지방의 권리자들은 특이한 그리고 심지어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왕실 또는 귀족층의 통치 기구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막 지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막 이런 분들이 마을에 한 분씩 계시고 그분들을 막 따르고 막 그런 형태가, 옛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팔러스와 또 부소는 추장 지배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묘사를 하였는데 왕실 대표로서 이 지배자의 권위는 모든 시족 성원들에게 뻗쳐 있었다. 왕가의 조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국조들이며 왕족 일가는 이 지배자를 통해 이 나라의 모든 땅과 그 산물에서 이익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국가 전체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상징적으로 체현하며 추장의 왕가 조상 및 자연의 정령들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 지배자의 입지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그가 권력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힘은 일반의 복지에 보탬이 되면서 잔인무도한 폭군으로 돌변한 지배자를 징벌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정치 리더십 구조는 경직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가부장 또는 대모의 권위, 종족의 계율, 원로들에 의한 의사결정, 그 종교 지도자들, 토착 종교 또는 선교사들의 이념 통제 등은 모두 계급, 카스트, 지역적 질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이 정치 리더십이죠. 이 정치 리더십이
이 구조는 이 구조가 이런 어떤 부족 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경직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한 사람이 유지를 하는 것이죠. 또한 가부장 또는 대모의 어떤 권위라든가 종족의 계율 이런 걸 중시하고, 원로들이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형태고, 종교 지도자들, 뭐 토착 종교 또는 선교사,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념들을 다 통제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카스트, 계층이죠, 계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지역적 질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하나의 어떤 부족 단위에서 하나의 어떤 리더십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번스 교수님이 이 과연 이러한 어떤 일당 체제의 리더십의 형태는 어떤 모양에서 발전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초기 원시의 어떤 그런 리더십 체제를 통하여서 역추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총포, 자금 그리고 법률에 의했던 뒷받침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민 대부분이 집합적 이익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치 리더십이 그처럼 전통적인 정치 체제로부터 솟아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해답은 완만하고 꾸준하되 때로는 폭발적인 갈등과 변화의 어떤 상호작용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촌락과 초야에서 상호 부조적 틀에 묶여 지지되고 있는 듯한 식민지적 그리고 계급적, 카스트적, 성향적 어떤 힘들도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활성화를 기다리며 잠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촌락에 있어서 서로 상호 부조, 서로 도와야지 농사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이제 묶여서 하나의 어떤 조직화되고 어떤 계급화되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긴장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보다 진행하다 보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가장 격리된 촌락이라고 하더라도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 또한 종교와 정치 이념의 전파, 국제경제의 위축, 무역 루트의 변화, 그리고 천연자원의 수요와 가격의 가차없는 급등과 급락도 피할 수 없었으며, 변화의 근원은 산림이 우거진 산악에 숨겨진 대하의 근원처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리더십은 세워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나타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업 중심지에서 수덕거림, 낙타 대상로를 따라 전해지는 풍문, 보건소의 설치, 미션 스쿨에 보급되는 책들, 억압된 민중들 측에서의 필요인식의 변화 등은 강력한 변혁운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 행태와 행동산의 변화를 급전시킬 수 있다고 하여서 어떤 변화의 원인들은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그런 문물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변화의 요인들이 다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분쟁의 긴장 국면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은 대체로 어떤 새로운 정당과 여타 정치 조직들을 만들도록 하는 조리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었는데, 최소한 그들은 많은 경험과 관측을 참고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었고, 식민지 시대 미국인들이 실제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가보았든지 안 가보았든지 로크와 블랙스톤과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처럼 19세기 부유한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스페인과 그 외 나라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파리나 로마에서 공화주의 혁명론에 또한 심취하였던 것처럼, 이 새로운 리더들도 영국, 미국, 프랑스의 정치 이념, 정부 형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보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 쿠바 등지의 이데올로기와 혁명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 점점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변동이 클수록 이제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각 나라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또 공부해 나가며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룰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변화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정론적이기도 하고 의지론적이기도 한 힘에서 등장한 정치 체제는 단순한 일반화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다종다양한 정치 체제들이 각 사회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 리더십 체제는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터키는 이 점에서 중요한 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터키의 정치 리더십의 체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이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교수님 또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터키는 19세기 초 마흐무드 2세 오스만 투르크의 13대 술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집권적 근대적 개혁을 행한 인물이고 예니체리 군단을 해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제위 중에 그리스의 독립과 이집트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몽시대 서구 군주들을 이제 흉내내어서 고전적인 오스만 제국의 권력을 예니체리 이슬람 지도자 지주들로부터 중앙에 집중시키고 개혁과 근대화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그런 일들은 이 터키 내에서 터키의 마흐무드 2세가 이러한 일들을 시행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후 잠깐 동안의 의회주의 시대를 지나고 술탄 독재 시대가 왔고 그 뒤에는 다시 청년 터키당에 의하여 입헌정 제2기가 또한 시작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독재와 연합군의 점령을 거치면서 1920년대 초에야 급기야 이 술탄 제도가 폐지되었다. 황제와 같은 그런 제도 같아요. 이게 술탄 제도라는 게. 근데 이것이 2차 대전 때 폐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터키는 저 유명한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을 그리고 그 후계자 이뉘뉘 이름도 좀 다 특이하네요. 이 일당 체제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리더가 전국을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 그리고 이뉘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터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교수님은 일당 체제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해나가면서 그 원인과 어떤 결과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동안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걸쳐 경쟁적 정당 체제를 또한 이루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케말과 이뉴니 시기의 집권당이던 공화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제퍼슨의 공화당이 1800년도 초에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이 1900년대 초에 그랬듯이 민주당은 집권당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1950년대에는 민주당의 대승으로 공화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 일들도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 및 토해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일당 체제 리더십의 등장이 원시 형태의 정치 구조로부터 발전되는 형태를 터키 정치 역사를 통해 탁월하게 이제 밝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치 구조의 발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술탄 제도가 있다가 거기서 마흐무드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대적 개혁을 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개혁이 실패하고 다시금 어떤 술탄에 의한 정치 그리고 일당 체제에 의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민주당을 통해서 공화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어떤 근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역사와 비교해 볼지라도 우리도 역시 어떤 군대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왕 중심의 어떤 체제에서 이제는 공화정 중심의 대통령 중심의 체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의회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왕권과 어떤 그런 통치에 익숙해 있던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건국 수립하면서 대통령을 세웠지만 사실 민주주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이러한 과정과 그다음에 경제 발전 이후에 군사 어떤 통치 시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제 잘 살게 되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또 이제 더 어떤 일당 체제는 아니었지만은 한 사람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통치 체제를 오랜 기간 동안 보내다가 이제 어떤 민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바뀐 이러한 상황들, 이제 군부도 이제 첫 번째 들어섰다가 두 번째 들어섰다가 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한국도 상당히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통치 방식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당 체제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엔 다당 체제의 정치 방식까지 이렇게 좀 이어져온 그런 측면들을 우리나라도 겪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 과도기 가운데 지금도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터키 어떤 정치 체제로 들어가서 이 공화당은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터키는 두 개의 잘 조직된 정력적으로 영도되는 정당들이 경쟁 체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옵저버들은 터키가 결국 성숙하고 안정적인 정당 리더십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연구것은 또 군부 쿠데타 및 철저한 계엄 통치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 정부 형태를 띠다가 다시금 군부의 어떤 통치 형태를 띠다가 이런 과도기적인 결과를 터키도 겪은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요. 근데 특기할 만한 패턴들은 저발전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일당 지도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개발 국가의 특징이 바로 이 일당 통치 체제, 지도 체제 아니면 지도 체제, 일당이 한 당이 지도하는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950년대 후반에 개척적이면서 매우 정교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알몬드와 콜먼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저발전 국가들의 정치 체계를 경쟁성의 정도와 정치 근대화의 정도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준이 바로 이 경쟁성의 정도, 얼마나 경쟁하냐, 그리고 정치 근대화의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것을 분석 대상이 된 74개국 국가들 중 12개국만이 경쟁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쟁적인 거는 74개국 중에 12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적인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는 것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26개국은 권위주의적으로, 나머지는 중경쟁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26개는 권위주의적 형태, 그리고 나머지는 준경쟁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별로 또 분류되기도 하였고, 지역별로는 특별히 상이한 패턴은 없었는데 3개 단계의 경쟁성 정도는 3개 단계의 경쟁성 정도는 당시 경쟁 체제를 가진 국가가 하나도 없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정치적 근대화의 범주는 경쟁성보다 질의 문제와 복합성을 많이 띈다는 게 밝혀졌는데, 알몬드 콜먼에 의하면 근대 정치 체계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 및 정부 구조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와 기능적 활성화로 이들 모두 전제 정치 체제 차원에서 각각의 권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아니면 정부 구조,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좀 정근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잘 분화된 것이 근대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알몬드 콜먼이 연구한 나라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그리고 칠레, 우루과이만이
경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9개국, 그러니까 9개국이 어디냐면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실론, 인도, 레바논,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와 같은 그러한 국가들은 경쟁적 정치 체제에다가 혼합 수준의 정치적 근대화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난 것이죠. 알몬드와 콜먼이 요약한 바에 따르면은 정치적 정당 리더십은 정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상이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하나의 정당의 이 정당의 리더십도 이 정치 근대화에 따라서 각각 이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화의 한 도구로서 일단의 행동 대원과 선전 기술을 갖춘 정당은 가족, 종족, 촌락 등 1차 조직에 파고들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존의 가치를 공격하고 새로운 태도를 부추기며 충성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원기관으로서의 정당은 사람들을 종족, 계급, 종교, 기타 하위 문화로부터 끌어내어 그들을 정치 목표에 복무하도록 하며 정치기구 내에서 그들을 조직화하는데 요컨대 무관심층을 추종자들을 리더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동원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관계의 표명자이자 집성자로서의 어떤 정당, 바로 이러한 정당은 주요한 욕구와 요구를 정립하고 그에 부응할 것을 약속하며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그것들을 배치하고 그것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그런 이해관계들을 고려하고 필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걸머지는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정당은 평당원들과 일반 대중의 욕구, 요구, 기대 사항들을 정당과 정부의 리더들에게 통지해주는 동시에 리더들의 약속, 격려, 성과, 변명 등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이렇게 사회화의 도구로서 사회화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정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원할 수 있는 동원기관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정치 리더십, 정당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의 표명자로서 정당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집성자, 그리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정당이 있다. 그러니까 정당의 이 단계 정치적 근대화 과정에 따라서 하는 어떤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끌어내고 동원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정치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이해관계의 표명자로서의 어떤 정당,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정당의 역할.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그러한 역할. 이러한 것들이 정당의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쟁적인 양당제 또는 다당제에 비하여 일당 지배 체제가 이와 같은 근대화 동원 기능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근대화의 동원 기술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일당 체제 리더십이 더 유리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당 체제 리더십의 대표적인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의 경제적 어떤 수준을 높여주고, 그리고 어떤 국가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60, 70년대 한국보다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이 더욱더 경제 발전이
월등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특수한 정치 환경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일당제의 리더십이 일반 대중의 태도에 영합하거나 구애될 필요 없이 수립되고 순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분파적, 보수적, 전통적 정치 사회 구조를 뒤흔들고 재산의 재분배, 심지어 사회 변혁까지를 지속적이면서 대대적으로 호전적인 추종자들의 의식화와 권력 추구의 결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당제의 리더십이 그 자체적인 정치적 장을 보유하여 경쟁에 의해 규제 약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당제의 리더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단 어떤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생산수단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그런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효능적인 어떤 장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관측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동성이 최고인 일당 체제가 국민 통합에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은 워너와 라필롬 바라라는 분의 관측으로는 그 체제는 효과적 참여를 도리어 차단시키고, 또한 따라서 주로 정치 무대에서의 생존이나 국가 팽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며, 또 경제 성장, 사회복지, 민주정치의 가치들보다 개인적 영달을 더 추구하는 과두제적 체제의 발전에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일당 체제는 결국은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 참여, 정치합 이런 것들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과두제적인 어떤 정부 형태로 발전될, 약간 왜곡된 정부 형태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평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경쟁적 리더십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들을 또한 비교해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한계 및 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의 형태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권력의 순환이라는 결과만 낳게 됨을 통찰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당 체제 리더십이고, 그런 것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회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런 통치로, 한 사람의 그런 인도와 어떤 한 사람의 동원, 이런 것들, 강력한 어떤 동원, 이런 것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는 지금 사회 상당히 다변화되고 또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매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그것이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 사회가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또한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사실 좀 시대엔 상당히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각 파트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다원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측면에 각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어떤 리더들도 각기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서로 함께 어떤 강력한 통치권자에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거래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 자신 어떤 서로 연계를 맺어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사회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하고 또한 품으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의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개발도상국의 리더십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또한 일당 체제 리더십의 어떤 한계와 문제점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정치 리더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지, 우리 정치의 리더십은 경쟁적 리더십 구조인지 혹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구조인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민주화됐다고 이제 보이지만은 사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좀 사실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이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에서 어떤 다원적인 그런 민주주의 형태의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물론 이제 다당제의 어떤 그런
양당제인 모습을 또 많이 보였지만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국가를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경제 발전과 부흥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와 같이 아주 오직 한 당, 그리고 우리 당만이 옳고 다른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진 정당은 다 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적인 하나의 토대 가운데서 이제 이 리더십이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복수 정당도 다 허용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선거를 통하여서 또한 지지를 얻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해 강력한 통치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지를 가운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어떤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근본에 있던 사람들의 호응과 또한 그 표를 통한 어떤 그러한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리더십이 현대의 리더십의 그런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력과 변화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과 변화입니다. 정당이란 집단 리더십이 하나의 수단이며, 정당 리더들이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인물이든 무명의 지부 당원들이든 간에 그들의 정치적 소명은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세력들의 욕망과 욕구를 인식하고 기대를 진작 부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소속 정당의 지지자로 끌어들이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하여 소속 정당의 영향력을 정부 내에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상승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치우고. 정당이란 어떤 집단적 리더십의 하나의 수단인데, 아무튼 이 정당 리더들의 소명은 뭐냐면은 잠재적 세력 있죠.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들의 욕망과 욕구를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정당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의 욕망과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쉽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들이 정말 잘 지혜롭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 하는 것이 그 정당이 정당으로서 역할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것을 통해서 이 기대를 진작하고 부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물주어서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실현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 정당에 대한 신뢰도와 어떤 그러한 지지도가 확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소속 정당의 지지자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부 내외로 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된 욕구를 또한 상승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다시금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금 계속 이 현직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당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고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은 풀뿌리에 두고 손가락은 정부의 작동 장치들에 두며 마음은 변화하는 대중의 태도와 기대에 두고 그리고 정치 체제 내의 변화와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정당 리더들은 대중의 수요를 정부에 연결해주고 반대로 정부 활동을 대중에 또한 연결해주면서 그리하여 양자가 차례로 정부에 갖는 영향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가공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일단은 상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의 어떤 수요가 있지만 이 수요들을 결국은 이 대중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 대중의 어떤 수요들을 정부와 연결시켜주고 이 정부의 수요들을 또한 대중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 리더십으로서의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는 정당이 정당 목표, 이념 그리고 그런 것과 연관되는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또한 관련되는 것이고, 이제 말하자면 정당이 단지 외부에서 작용하는 보다 근본적인 힘의 반응에 불과한가, 즉 어떤 그 같은 세력의 수동적 단말부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변혁적인 사회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 정말 하나의 어떤 목표와 이념과 연관되는 이 변화를, 하나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인가, 이것이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당 내 어디에서 특히 여러 가지 리더십 분야 중에서 권력이 행사되는가, 과연 정당 내에서는 어디에서 권력이 행사되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 정당 체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며, 또한 권위주의적 일당 체제, 그리고 경쟁적 양당 체제, 그리고 적응력 있는 다당제 등등, 그리고 여러 종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기타 등등 고도로 실용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이념 지향적인 어떤 정당이 국민 형성, 내셔널 빌딩, 이 국민 형성에 기하는가. 한 개인도 자아의 형성이 있죠.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역시 정당 역시도 이 국민을 형성해 나가는가. 영어로는 내셔널 빌딩, 국민 형성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집권 시 정치 체제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바로 내셔널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내셔널 빌딩 과정에서 이 정당이 바로 정치 체제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정당 리더들이 견고하고 분파주의적인 집단 구성원 방식과 선호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새로운 욕구와 열망을 활성화하며 이전의 충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며 새로운 리더가 될 추종자들을 모집하는데, 상호 격리되어 있던 앞서는 지역과 부문 사이에, 그리고 사실상 지방과 중앙 사이에 상호 참여와 연계성을 제고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새로운 정당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이 정당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묶고 또한 당 기구를 발족하고 그리고 결국 정부를 장악하고 재장악하는 그러한 것들, 그 같은 신당들은 또한 기존의 정당 구도를 또한 분쇄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신생 정당 수립을 억제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신생으로 해서 변형을 꾀하면서 탄생하고 난 뒤에 다른 신생 정당들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이 가운데는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적 전략이 지배적이 될 수 있는데 콜몬과 로스보그는 유일 정당제 또는 일당제 국가를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패턴과 혁명적 어떤 패턴으로 구분하며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정당이 이념적 성향을 보다 적게 보이며 또한 근대화 전략에 있어서의 범위, 깊이, 속도에서 통제된 다원주의를 보다 수용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의 아프리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정당이 보다 이렇게 잘 먹히는 것이죠. 또 근대화의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 깊이 속도에서 통제된 다원주의를 보다 수용해서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혁명지향적인 정당은 이데올로기에 보다 몰입하고 심지어는 강박증을 갖고 있으며 반전통적, 변혁적, 혁명적인 근대화 접근법들을 또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어떤 그 정당의 그런 형태들이 다양한 사회를 뚫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추종자들에 의해서 기대되는 정치 동원과 대중 참여의 수준은 이들 정당 중 전제에 있어서는 부분적, 일시적, 후제에 있어서는 지속적, 전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정당들에 있어서 당내 서열화와 규율화의 수준은 보다 중앙 집중화된 쪽으로부터 보다 다원화된 쪽으로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관계의 독점과 융합 수준은 보통 낮고 정치기구들은 정당 정부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정치기구들을 정당 정부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제한적이며 혁명적, 중앙집권적 정당들은 이러한 개서, 규율, 융합, 동화의 수준이 총체적으로 이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전통에 의해 형성된 정당들은 또한 특별한 변형을 보이지만 특히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존 정부들을 변혁하기보다는 그것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변혁하기보다는 적응한 형태들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국 노동당조차도 의회 주권주의라는 영국의 전통에는 양보하였는데 미국 정당들은 분립된 정부 체제를 통합하는 데 얼마간의 성공은 거두었지만 연방제와 권력 분립 체제의 구조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행동을 취하려고 하자 그들 자신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고 이제 그들은 주로 거래 담당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노동당도 의회주의로 들어가서는 이 노동당의 어떤 특징을 잃어버리고 결국 영국 정통에 양보했고 미국 역시도 이게 연방제와 이제 권력 분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정당이 정당의 어떤 목적과 철학을 실행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묶고 또 선거에 동원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적인 목적으로서의 정당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번스 교수님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치는 다당제를 지향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입법부 기관들이 정당 간 동맹체제 구축자들과 독립정당 지향자들 모두에게 정치적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정치와 영국의 의회 정치가 양당제를 유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프랑스 정치는 좀 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정체에 있어서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 방식의 운용은 제도적 환경이 정당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선거제도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정당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비례대표제 시스템은 다당제를 거의 보증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란 소수파를 여과 없이 살려주고 분리파와 거래 정당들이 비록 적은 의석이나마 없으면 그것이 상당한 자본이 될 것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는 이제 소수파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비례로 하면은 이 사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정치의 모습,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는 상당히 어떤 중앙 집권적이고 규율을 중심한 당 중심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상당히 적절하게 지금 배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 어떤 선거를 통하여서 입증해오고 또한 실험해오고 그것을 수정 발전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평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집단 리더십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시면서 종합하고 또한 권력의 분립과 의회주의, 대통령제 및 양당제, 다당제 등 현행 정치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변수들을 서로 관계 가운데 잘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당의 그런 모습과 또한 다당 아니면은 양당 아니면은 일당의 어떤 정당 리더십,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정부 리더십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선거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셨고, 그러면서 어떤 이런 것들, 정당 리더십이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이 하나의 형태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토의적 내용으로서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양당제 혹은 다당제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 모습인지, 리더십의 관점에서 또한 비례대표가 주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은 양당제를 지금까지 또한 추구해왔죠. 하지만 전에는 또 다당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당제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양당제로 왔다가 그리고 지금 형태로는 좀 다시 다당제 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 다양한 그런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국회의원 선거 1번부터 10번까지 뽑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 미국은 양당제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인구라던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크게는 진보와 보수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한 이제 쉽게 말해서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갈등이 심하고 또한 서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치가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당제가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순수 나래비 해가지고 그냥 쭉 국회의원 의석 그냥 전 국민이 지지한 바대로 딱 나눠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정당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권력 분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가운데서 갈등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한 이제 그러면 어떤 갈등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좀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의 어떤 상당한 갈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좀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떤 레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례대표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그 비율을 많이 늘려서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정당의 그런 모습들을 현출시키고 또 자신의 어떤 정당의 철학을 어떤 개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다시 오는 세대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어떤 과거의 어떤 거래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이해를 반영시키려고만 하는, 그래서 표를 많이 없는 그런 목표를 둔 그런 어떤 정당의 형태에서 하나의 정당의 어떤 소신을 펼치고 자신의 정당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뚜렷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러한 리더십을 좀 이 사회가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좀 이루어지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좀 여러분들 어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오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리더십 관점에서 그런 비례대표제가 제가 주는 장단점이란, 그러니까 다양한 비례대표 내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리더를 일단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리더 중에서 어떤 자신의 정치 철학을 또한 변혁적으로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좀 이렇게 리더답다 한 사람 또 우리가 또 국회의원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이렇게 너무 지금 현실 가운데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좀 새로운 신인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정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이용한 그런 다당제의 그런 형태를 좀 띠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면 근데 한 어떤 중론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고 사실 이제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의 급속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성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보다 좀 지금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좀 이렇게 다당제를 추구하는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있는 이러한 여러 정치 현안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고 좀 약간 열린 분위기에서 다양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분위기 가운데서 좀 정치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그것에 의견을 개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 아니 저것이 옳다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다양한 리더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성을 보고 좀 많은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그런 리더십 형태로 집단적 리더십 형태로 좀 나아가는 것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리더십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마무리될 일들도 또 바쁘신 분들 또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한 해 뜻깊게 또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에서 남은 시간이 다음 주가 있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고 그러면 총 올해는 53주로서 이제 마치게 되고 내년에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2025년 첫째 주가 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좀 많은 시청과 또한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